네, 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정영아입니다. 앞서 고위험 산모 전원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전원은 사실 탄전에 태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태아 상태일 때 산모와 함께 이미 치료가 가능한 주상기 중환자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고위험 임신의 40%는 산전에 산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태아 시기에 예측되지 않았던 문제가 출생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생아 전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신생아 전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right newborn을 right time에 right personally 동반한 상태에서 right place로 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전원에 대한 프리퍼레이션과 플래닝이 필요하고, 환아에 대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송 과정 중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 필요한 이퀴먼트를 준비하고 적절한 퍼스널을 동반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를 전원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신생아라면 모두 전원 대상이 되겠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맞는 이송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이송에 대한 인디케이션이고, 실제 NICU에서 NICU로 전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가 가능한 주수나 몸무게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산소 치료를 함에도 사이노시스가 지속되는 경우,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가 의심되는 경우, sepsis, 그리고 익스체인지 트랜스퓨전까지 필요할 수 있는 시비어한 존디스, 그리고 액티브 브리딩으로 수혈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서지컬 컨디션이 포함되는 경우,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하트 페일리어나 아리드미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메타볼릭 디스오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NICU가 아니라 신생아실에서 전원을 오게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실제 신생아실에서 레이트 프리텀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35주 미만이거나 2kg 미만인 경우에는 체온 유지나 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 있고, 수액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병원마다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고, 신생아가 출생에서부터 보이는 시비어한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사인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추후 인공환기 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소를 40% 넘게 사용함에도 사이노시스가 지속된다면 하트 아노말리를 감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고려하셔야 하고, 아스픽시아가 의심되거나 시저가 있는 경우에도 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 진행되는 황달인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트랜스퓨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 저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IV로 컨티뉴어스하게 덱스트로즈 플루이드 인퓨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출생 후에 발견된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전원이 결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송하기 전에 실제 환자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정화는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실제 이 앞자를 딴 단어인데, 슈가 혈당 조절을 해줘야 하고, 템퍼레처 체온 조절을 해줘야 하고, 에어웨이 기도 확보를 하고,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랩은 어베일러블 하다면 랩에 대한 워크업을 하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이모셔널 서포트, 이 6가지가 준비된 상태로 전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병원마다 어베일러블한 이제 퍼실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절에 대한 이제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체온은 실제 하이포설미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라디언트 워머가 가능하다면 워머 아래서 아기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실제 전원 과정 중에서도 이송하는 동안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트랜스포트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모자를 씌우거나 옷을 입히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체온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호흡에 대해서는 아기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석션을 해서 에어웨이가 페이턴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호흡의 경우에는 아이가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사인을 보이지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필요시 또 이송 과정 중에서 아이의 호흡 곤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PPV와 같은 양압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셀프 인플레이팅 백과 O2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큘레이션은 실제 BP를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병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캐필러리 리필 타임을 모니터를 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혈당의 경우에는 실제 가이드라인마다 이제 타겟되는 PST가 좀 차이가 있지만 40 미만으로 나오게 된 경우에는 IV로 덱스트로즈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고 나서 이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체온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워밍을 유지해주고 오픈 에어웨이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동반된 의료진이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당 조절과 관련하여서 아이가 이머전트하지 않다면 피딩을 하고 이송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이의 상태가 이머전트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수유 자체가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MPO를 한 상태로 전원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전원 과정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환아의 상태와 치료 방법,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원의 목적, 전원을 가게 되는 병원에 대한 설명과 의료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이후에 전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원 보내는 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병원마다 전원을 쉽게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지역의 가장 큰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뭐 NICU 케어가 가능한 병원, 의료진이 좀 더 편해하는 병원 아니면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서 이제 산모 전원에 관련해서도 들으셨지만 실제 리저널라이즈드 된 네오네이탈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화를 시켜 전원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예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NICU 케어가 가능한 병원을 레벨링을 해본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케어, 그리고 집중치료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케어,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케어들은 각각의 좀 다른데 각 지역 내에 어떤 NICU가 있고 어떤 치료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있다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는 데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이송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서지컬 매니지가 필요해서 소아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외에도 응급 검사, 영상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검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PPHN과 같은 일산화질소 치료가 가능한지 아스픽시아에 대한 하이포설미아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교환 수혈을 포함한 응급 수혈이 수월하게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각 지역에서 어떤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있고 어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저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50개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가 있고 18개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결국 이송 전에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초기 처치,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송 과정 중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송을 하실 때는 이송용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내부 환경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원을 킨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하시고 타겟되는 체온은 뉴트럴한 36.5도에서 37.5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생아 가사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하이포설미아에 대한 치료가 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이송이 중요하고 실제 이송 과정 중에 체온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컨트로버셜하지만 이송 과정 중에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예후에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송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송을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동반을 해야 하고, 이송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과 환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료진이 동반을 하여야 신생아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송하실 때는 각 병원마다 이제 양식이 있으시겠지만 전원 소견서가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원 받은 병원에서 신생아를 치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산전 정보, 컨제니탈 아노말리나 마터널 언더라잉 히스토리, 그리고 출생 직전의 피탈 디스트레스 여부나 양수량, 정밀 초음파의 결과 등에 대한 가능하면 많은 산모의 정보가 있는 것이 신생아를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출생할 때의 아프가 스코어나 태변 착색 여부, 태반의 박리 여부, 조기 양막 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치료를 빨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생아가 출생해서 초기 소생술을 받았다면 산소 투여나 양압 환기 등의 어떤 레벨까지 소생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매니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의 스테빌라이제이션 과정인 스테이블을 가능하다면 체온과 하트레이트, 그리고 BP,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BST 등을 측정을 하셔서 같이 정보를 주신다면 환아의 이니셜 상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원받게 되는 환아의 진단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논문에 따르면 대개 신생아 초기에 대학병원으로 전원받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레스피레토리의 문제이고, 레스피레토리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 원인들은 대개는 렁 오리진이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2주 이내에 전원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호흡, 레스피레토리 디지즈인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병원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전원받은 환자의 수이고, 실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개소하면서 대개는 분만 전에 고위험 산모 전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신생아 9번을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현저히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게 된 9번 케이스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는 3분의 1에서는 레스피레토리 디지즈가 차지하였고, 나머지 3분의 1은 존디스를 포함한 GI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뉴롤로지나 인펙션, 그리고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받게 되는 환자의 커먼 디지즈에 대해서 질환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함께 전원받은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흡곤란으로 전원받게 되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타키미아, 그런팅, 네잘 플레어링, 체스트 리트랙션, 사이노시스 등을 동반을 하게 되고, 대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렁의 오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풀모너리가 아니더라도 넌풀모너리 이티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별을 꼭 같이 해주셔야 하고, 썰말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가 있는 경우, 뉴로머스큘라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 얼리온셋 sepsis, 그리고 헤마톨로직하게 시비어 아네미아나 폴리사이세미아가 있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워크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 38주 3.49kg로 출생을 했고, EMC색으로 출생해서 아프가 스코어는 1분의 3점, 5분의 6점이었습니다. 출생 직후에 이니셜 크라잉 없이 하트레이트가 떨어져서 카디악 마사지를 30초간 시행을 했고, 메코늄 아스퍼레이터를 3번 시행을 한 이후에 인투베이션 후 세츄레이션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전원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전원되어서 시행했던 엑스레이를 보시면 렁에 멀티플하게 패치 인필트레이션을 보이는 전형적인 마스 소견을 보였습니다. 본 환자는 메코늄 아스퍼레이션 신드롬으로 전원을 받아서 벤틸레이터 케어 후 퇴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주 3.12kg로 출생했고, 아프가 스코어 1분의 8점, 5분의 9점으로 양호했고, 피딩 진행이 잘 됐던 신생아가 생후 5일에 갑자기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전원받아서 시행했던 엑스레이에서 레프트 사이드의 플루랄 인퓨전 소견을 보였고, 플루랄 인퓨전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카일로소락스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39주 3.2kg로 출생했던 신생아이고 아프가 스코어는 9점 10점으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실로 입시를 한 직후부터 세츄레이션이 60%로 감소되어 인투베이션을 바로 시행하고 바로 전원되었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의 경우 NICU에 입실 당시 세츄레이션이 포스트 덕탈 세츄레이션이 60, 그리고 프리 덕탈 세츄레이션은 20%로 매우 낮은 상태였고, 대개 프리 포스트 덕탈의 세츄레이션 차이가 리버스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노틱 하트 디지즈를 감별을 해줘야 하고요. 당시 시행했던 엑스레이에서 렁필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을 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TG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이 진단되었던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명하게 렁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트 오리진으로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사인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오네이탈 시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네이탈 시저의 경우에는 실제 증상이 매우 브리프하고 서투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하게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하나의 나이나 주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앱노멀한 무브먼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저로 보이는 증상인지 정상적인 움직임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면 동반한 EEG를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시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생 초기에 네오네이탈 시저를 보이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스픽시아가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메타볼릭 디레인지먼트인 하이포글라이세미아, 하이포칼세미아, 하이포나트레미아에 의해서도 시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레브로베스큘라 리전이 있는 경우, 컨제니탈 인펙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말포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시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아스픽시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픽시아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나쁠 수 있고 실제 모탈리티가 높을 수 있어서 하이폭식 인설트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판단을 하는데, 실제 사나인 사나 스테이지를 통해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인 경우에는 하이포설미아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시비어리티를 판단할 때 EEG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40주에 4.2kg로 이머전시 실생으로 출생했던 환아인데, 이 환아는 출생에서 이니셜 하트레이트가 확인되지 않았고 메코니움 스테이닝 된 상태로 출생 직후 인투베이션 및 CPR을 시행을 했습니다. CPR을 30분 동안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외부 병원에서 시행했던 가스에서 폐하가 6.5로 시비어 아스픽시아 상태로 전원을 받았었고요. 치료는 마스와 PPHN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실제 시비어한 아스픽시아에 대해서 사나인 사나 스테이지를 보았을 때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세라피틱 하이포설미아를 시행했던 환아입니다. 세라피틱 하이포설미아를 시행 후에 MRI를 찍었을 때 딥 그레이 매터의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동반을 하고 있어서 하이폭식 인설트를 심하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입원 당시부터 EEG 모니터링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배드 사이드에서 앰플리튜드 EEG를 시행을 했을 때 EEG 백그라운드가 매우 감소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가 보여서 시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너무 과한 시비어한 아스픽시아였지만 실제로 네오네이탈 시저로 전원을 왔을 때 리뷰를 해볼 경우에 아스픽시아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원인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주 3.36kg로 출생한 환아이고, 이 환아는 생후 8일째 시저-like 무브먼트가 발생을 해서 ER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수유는 양호하게 진행이 됐고 생후 8일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렉트로라이트나 메타볼릭 디지즈를 감별을 해야 했고요. sepsis 워크업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랩 파인딩에서 sepsis를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소듐은 139로 양호했지만 실제 칼슘 포스퍼러스가 6.5, 10으로 역전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 암모니아는 정상, 그리고 브레인 소노도 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아는 하이포칼세믹 시저로 확인을 했고 칼슘 리플레이스먼트 이후에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까딱거리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다음으로 38주 6일 3.24kg로 출생을 했고 아프가 스코어 1분의 8.5분의 9점으로 양호했는데, 이 환아의 경우에는 생후 2일째부터 신생아실에서 왼쪽 발에 크로닉 무브먼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 3분 정도 지속한 이후에 호전이 되었는데 생후 3일째는 증상이 좀 더 반복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워크업을 위해서 생후 4일째 전원이 됐던 환아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레프트 사이드에 내원 당시에도 레프트 사이드 쪽으로 크로닉 무브먼트가 지속되었고 시저에 준해서 AED를 투약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MRI 소견에서 보시면 라이트 MCA 테리토리의 임박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네오네이탈 시저의 원인은 네오네이탈 스트로크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GI 프로브럼으로 오게 되는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38주 3.54kg로 출생을 했고 실제 내원의 칩 컴플레인트는 존디스였는데 히스토리를 했을 때 신생아시부터 토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했고 피딩은 양호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내원에서 시행했던 엑스레이를 보시면 스토막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팔로우판 엑스레이에서는 듀오데널 벌브까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 디스탈 바울 가스는 보였기 때문에 컴플리트 옵스트럭션은 아니더라도 프록시말 바울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옵스트럭션에 대한 감별을 위해 소노를 시행을 했습니다. 소노상에서 애뉴라 판크리아즈가 인컴플리트하게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수술 후에 증상이 호전됐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40주 1일 2.7kg로 출생해서 이제 조리원에 있었던 아이인데 푸어 오랄 인테이크와 이리터빌리티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마일드한 헤마토케지아가 있었고 출생 직후에 바울가스는 일리우스 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지만 입실하여서 헤마토케지아가 심해지면서 팔로우했던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전 장에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가 깔려 있고 포탈베인 가스가 깔려 있는 NEC 소견을 보입니다. 이 환자는 소노상에서 말로테이션이 확인이 됐고 미드거 볼블루스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전 장에 이스케믹 체인지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38주 1일 3.13kg로 출생한 환아로 신생아실에서 24시간 동안 태변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을 주소로 전원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니셜 엑스레이가 디퓨저하게 디스텐전이 있고 렉탈 가스는 보이는 소견이었고 특별한 처치 없이 셀프 데피케이션을 하고 오랄 피딩이 양호해서 우선은 특별한 워크업 없이 퇴원을 했었습니다. 퇴원 후에 2, 3일 동안 피딩 진행이 잘 되지 않고 바울 디스텐전이 악화되어 다시 한번 입원을 했었고 입원해서 시행했던 엑스레이는 처음 엑스레이보다 더 디퓨저한 디스텐전이 심해져 있는 소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환아의 히스토리상 메코니움 패시지가 딜레이되어 있고 콜론의 디스텐전이 심하고 데피케이션이 양호하지 않았던 점을 주소로 헐시스프롱 디지즈를 감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콜론 스터디 등의 워크업을 시행을 했고 RS 레이시오가 리버스되어 있는 소견으로 헐시스프롱의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옵시 및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고요. 38주 6일에 3.55kg로 출생을 했고 생후 7일째 푸어 오랄 인테이크와 존디스, 보미팅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증상이 좀 베이그하긴 한데 아기가 좀 처져 있고 좀 자주 토하는 것 같다를 주소로 내원을 했었고 이런 sepsis like 일리스에 대해서 감별을 위해서 우선 sepsis 워크업과 메타볼릭 디지즈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마일드 일리우스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는데 랩에서도 인펙션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올라가 있는 소견으로 실제로 유레아 사이클 디펙트로 인한 메타볼릭 디지즈였고 이로 인한 보미팅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처럼 GI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증상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외에도 sepsis나 메타볼릭 디지즈에 의해서도 GI 심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